제가 발표할 내용은 주로 지난 정부에서 작업이 됐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새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기존에 논의됐던 내용을 전부 다 이제 새롭게 작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첫 번째 회의는 9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이 좀 더 구체화돼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림인데요.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1765년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는 이제 에디슨과 테슬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기를 발명하면서 진행이 됐고, 3차 산업혁명이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정보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그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결국 그러면 뭐냐? 이 핵심 도면을 저희는 지능정보기술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이제 지능정보기술이 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모든 산업혁명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기술이 먼저 선도를 합니다. 기술 진보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산업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산업이 바뀌면서 결국은 사회의 모든 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국에서 제일 먼저 증기기관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적 공장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방적 공장들이 주로 해안가나 이 도시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화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이제 직공들, 그 공원들이죠. 그 직원들은 옛날 농사 질 때하고 다른 거예요. 농사는 부모님이 그 가르쳐준 노하우를 갖고 그냥 지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의 소양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숙련된 공으로서 그 소양 교육을 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학교, 보통 교육제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술이 먼저 변하고, 그래서 산업이 바뀌고, 이제 사회가 바뀐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상은 4차 산업혁명에서도 결국 마찬가지다. 결국 기술의 변화가 산업을 바꿀 것이고, 또 우리의 사회를 다 바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의 동인이 되는 지능정보기술이 뭐냐? 이제 저희가 그 정부에서 이제 많은 스터디를 했습니다. 뭐 여러 전문가들과도 상의를 했고, 또 미국에 있는 그 실리콘밸리나 뉴욕에 있는 그 전문가들, 또 맥킨지랑도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 제일 위에 그 5가지 기술인데요. 이것은 이제 크게는 초지능과 초연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초지능은 맨 오른쪽에 있는 인공지능, 이 기술을 의미하고요. 초연결에 해당되는 게 이 소위 말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 분석, 강화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물 인터넷을 얘기하는 IoT, 그 다음에 이제 5G로 대표되는 모바일, 또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는 클라우드, 또 이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그래서 저희가 이제 ICBM이라고 해요, 보통은. 요즘 뭐 시끄러운 이제 ICBM인데 이제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ICT 기술, 그리고 ICT 기술 중에서도 지능을 담당하는 인공지능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핵심 기술이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 CPS다, 또 뭐 3D 프린팅이다, 또 어떤 분들은 뭐 VR, AR이다, 그 다음에 뭐 바이오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분야별로 그런 기술들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정말로 범용 기술은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기술인 거고, 그 기술들이 결국은 CPS나 V2X나 블록체인이나 뭐 AR, VR 등과 합쳐서 결국 마지막 파란 원에 나타나는 이런 서비스 형태로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지능정보기술이 이런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물론 저희 생각만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많고 또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 지능정보기술 약간 풀어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그 핵심 기술 5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5개 기술을 밑에서 받침하고 있는 기초과학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뭐 산업수학, 뇌연구, 요즘 뭐 유행하는 양자물리학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돼서 이 제품 서비스로 다 연결된다. 그래서 앞에 그림하고 약간 연관되는 건데 이 기초과학이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정부에서는 ICT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번 정부에서는 아마 그 과학기술이 좀 더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그 바이오 분야, 나노 분야, 소재 이런 쪽으로 지금 더 많이 좀 보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과학이 훨씬 더 중요한 포션을 가져가면서 4차 산업혁명을 논의하게 될 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지능정보 기술의 이제 핵심이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쓰면서 결국 뭐 AI 드리븐 소사이어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입니다. 보시면은 뭐 이제 딥러닝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결국 인공지능이 2번의 겨울을 겪고 새롭게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3의 전성기가 피었는데 여러 가지 뭐 지능형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또 음성 스피커폰 뭐 이런 걸로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약한 인공지능의 단계고 강한 인공지능은 근신뢰에 도래하지 않는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은 다들 얘기가 저희가 우리나라가 기술 수준이 인공지능이 높지 않습니다. 미국이 워낙 앞서 있고요. 지금 일본, 중국보다도 저희가 뒤집니다.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요. 중국은 지금 뭐 17조 원을 투자해서 3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이 뒤에 좀 나오지만 정부에서 쓰는 돈, AI를 위해서 쓰는 돈이 한 1,500억 됩니다. 정부만 쓰는 돈이, 기업 빼고. 그러니까 중국이 3년 동안 17조 원을 쓴다는 거를 이제 대충 이제 그 규모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 별로 비전이 없구나. 이게 어렵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탠드 언론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받쳐주는 네트워크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 여태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이제 4G인데 이 4G와 2019년에 상용화되는 5G는 개념이 다른 통신입니다. 그냥 단순히 속도가 더 빠르고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속도는 당연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연 시간. 그래서 이게 레이턴시라 그러는데 지연이 10분의 1로 줍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실시간으로 그 원격 조정을 할 수 있어요. 통신을 이용해서. 자, 원격 수술을 합니다. 1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0.1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연이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속도는 됐고요. 연결, 반경 1km에 10의 5승, 그러니까 10만 개를 연결할 수 있는데 5G는 100만 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5G는 물리적 네트워크와 논리적 네트워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선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여태까지 무선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5G부터는 무선망인데도 불구하고 논리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전용망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운영 서비스를 앞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는 저희가 좀 뒤졌지만 네트워크 인프라 또 IoT 이런 것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융합을 해서 결국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위기도 있지만 기회도 있다. 지금부터 얼만큼 잘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저희가 1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애트리에서 2013년부터 뭐 연구하는 게 좀 있었고요. 그 다음 삼성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씩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업에서 언론에 밝힌 것들입니다. 1년 사이에 삼성이 10조 원을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현대차도 뭐 3조 6천 원, 그 다음에 SK가 11조 원, 뭐 KT도 13조 원. 이게 1년 전만 해도 없던 투자액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간이 이미 큰 시대의 흐름을 읽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기업들은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뭐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이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산업, 고용, 그 다음에 삶,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그 경쟁 요소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누가 가장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이제 그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왼쪽은 2006년도 글로벌 그 주식 시총액 그 상위 10위입니다. 저쪽은 2016년입니다. 10년의 차이입니다. 보시면은 2006년도에는 주로 석유화학 회사, 금융회사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2016년에는 저 진한 남색이 다 IT 회사입니다. 1등 애플, 2등 구글, 3등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6등이 아마존, 페이스북, 제너럴 일렉트릭, 차이나 모바일. 7개가 ICT 그룹입니다. 결국은 이건 뭔 얘기냐면은 대규모 데이터를 갖고 플랫폼 영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쟁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 고용입니다. 고용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정말로 단순한 노동,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작업은 많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창의적인 직무, 소위 말하는 고부가 가치 업무로 이제 재편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만큼 생길 거냐, 아니면 많이 없어지고 조금밖에 안 생겨서 결국은 실업이라는 문제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용 형태도 앞으로는 그 어떤 회사에 입사해서 정년퇴직을 해갖고 평생 직장을 하고 연금을 먹고 사는 이런 개념은 앞으로는 없다. 이제 그런 개념은 아주 소수의 직업만 유지되고 대부분은 이제 플랫폼 노동, 뭐 온디맨드 워크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계속 그때그때 계약 베이스로 바뀐다는 거죠. 일이. 그러니까 지금 뭐 프리랜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삶에는 뭐 삶의 편리성이 향상되고 뭐 좀 더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고 또 교육과 복지는 맞춤형 서비스로 가능하다. 다만 뭐 해킹, 양극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는 있다. 이 정도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좀 나오는 게 있어서요. 이걸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맥킨지하고 이제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 기준으로 과연 4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나라에. 그래서 경제효과라는 개념을 이제 두고 보면은 2030년, 이게 누계가 아닙니다. 2030년 단년도 기준으로 약 460조 원의 총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신규 매출, 이게 GDP로 잡히는 거는 한 85조, 그 다음에 비용 절감으로 인한 게 한 199조, 소비자 우생이 한 175조,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산업별로는 저희가 기대했던 거랑 좀 달리 그 의료 분야가 앞으로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게 맥킨지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가 제조, 금융, 유통 이런 순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교통하고 도시가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 그 다음에 이제 건강관리라고 그러죠. 웰리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고용 효과입니다. 이것도 이제 맥킨지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한 건데, 2030년 기준으로 총 노동 시간 중에 최대 49.7%, 그러니까 절반쯤 되죠. 이 절반 정도는 자동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의 그 일자리 절반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인해서 100% 대체되는 직업은 0.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20% 이상이 자동화가 가능한 직업은 86%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자동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의 구성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도 뭐 기술이 결국은 일자리를 없앨 거라 그래서 뭐 러다이트 운동도 있고 이랬지만 한 번도 기술 진보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은 적은 없다. 항상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낙관론자들입니다. 그 비관론자들은 그거는 과거의 얘기다. 이번엔 다르다. 이게 이제 브로니오스키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과거의 기계라는 거는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을 대체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인간의 두뇌를, 지능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새로운 일자리를 그만큼 창출해내지 못할 거다. 기계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비관론입니다. 현재 좀 팽팽하게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을지 잘 모르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낙관론에 기대였고,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현재의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할 수준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약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빨리빨리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축적된 재화를 갖고 이제 미래를 대처하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강하냐, 약하냐,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하여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미국에서 테스트를 많이 하죠. 네바다 사막을 막 달립니다. 아리조나 사막을 막 달리죠. 근데 그게 4G 기반으로 달려요. 되게. 근데 우리나라는 5G를 빨리 깔면은, 상용화를 깔면은 세계 최초로 실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5G 기반의 자율주행차를.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올 겁니다. 테스트하러.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정부의 R&D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GDP 대비. 물론 아웃풋에 있어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정부가 R&D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장점이고요. 또 글로벌 수준의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중국에 밀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 그리고 국민들의 높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입니다. 전 세계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딱 두 나라입니다. 독일도 4차 산업혁명 뭐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 우리한테 그만큼 기회가 있다. 물론 이세돌 알파고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약점이 뭐냐? 약점은 우리나라는 이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좋은 기술을 만들면 그거를 M&A를 해서 비싼 가격에 사주거나, 아니면 그걸 뭐 제값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 가치를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고, 또 뭐 어떻게 되면 뭐 힘을 이용해서 막 뺏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고품질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많은 편이에요. 왜냐? 정보를 빨리 했습니다. 근데 쓸만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쓸만한 데이터의 정의는 기계가 읽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빨리 바꿔야 돼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버전으로. 그리고 이제 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디지털 의료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들이 가장 빨리 디지털화를 했거든요. 정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EMR, 그러니까 의무기록 카드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게
이미 옛날 얘기입니다. 저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디지털화되어 있는데 이걸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5대 메이저 병원이 있는데 5대 메이저 병원의 EMR 시스템이 다 기술적으로 다른 거예요. 상호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품질 데이터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 너무 획일적입니다. 수능 중심이고요. 창의 교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채용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지금 제일 많이 언론에서 얘기되는 건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거고 다 나머지는 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포지티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자고 그러죠. 네거티브 시스템은 뭐가 안 된다는 것만 규정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신기술 분야부터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크게 보는 거는 그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지능정보 기술 역량을 빨리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기술을 기존 산업에 융합을 해서 전 산업을 소위 말해서 지능정보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시작 개혁, 그 다음에 창의인재 교육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이 먼저 변하고 거기에 따라서 산업이 바뀌고 또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정책은 다 그 스키에 맞춰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냐 물어보시면 저희는 기업과 국민입니다. 기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대선에서도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업과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문재인 정부도 다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정부와 전문가 학계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4대 추진 전략에서 민간과 정부가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정책도 같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차피 재화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공공 서비스, 의료, 제조업 이렇게 이런 분야에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사회 변화에 합의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야 된다. 이런 네 가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부의 역할을 설명드리는데요. 정부가 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규제 완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보시면은 우리는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기사가 하루에도 한 3-4개씩 올라옵니다. 제가 매일 스크립을 보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우리나라 규제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쉽게 규제 완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얘기하지만 규제라는 게 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편의적인 규제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규제는 대개 누군가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누군가의 그 생업, 소위 말하는 먹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택시 운전사 허가제죠. 그거 없애고 우버 기사 하면은 택시 기사들이 다 데모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격 의료 왜 못하죠? 의사들이 반대하죠. 결국 종합병원이 원격 의료에서 다 시장 가져간다 그래갖고 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다 누군가의 밥그릇이고 누군가의 안전이에요. 이거를 바꾸려면은 이건 정부 혼자 못합니다. 이거는 국회하고 정부,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쉽지 않은 과제다. 그 다음에 기초과 원천기술 R&D는 정부가 해야 됩니다. 다들 정부는 그냥 규제나 완화하고 환경만 만들면 된다. 기술 개발 이런 거 다 기업에 맡겨라. 정부가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 아이폰을 만들기까지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들이 실질적으로는 다 미국의 정부의 그 연구 프로젝트에서 나온 기술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래프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인터넷 자체도 당연히
다르파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터치 스크린, 저희가 다 터치로 하죠. 스크린. 그것도 역시 그 미국 그 정부에서 나온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잘한 거는 이런 정부가 만든 원천 기술들을 잘 엮어서 정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로 획기적인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미국조차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정부의 R&D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죠. 뭐 기업들이 하는 걸 정부가 하는 거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원천 기술, 돈이 많이 드는 기술, 성공 가능성이 낮은 기술 이런 걸 정부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요한 게 공공수요 창출입니다. 이 지능정보 산업은 그냥 한두 명의 천재가 좋은 아이디어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캐피탈 인텐시브한 산업,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알파고를 운영하기 위해서 컴퓨터 1200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 1200대가 쓴 전기값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뒤에 그 백에 그만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거를 초기 투자를 할 엄두가 안 나지 않습니까?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먼저 도입을 하고 거기서 국산 업체들을 쓰고 거기서 시장을 만들어 주고는 기업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초기 투자금을 빨리 보전받아서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155마일 철책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거를 보초들이 다 서요. 군인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초를 서보신 분들이 얘기하죠. 비 오는 날, 밤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가끔 뭐 월남하는 사람들이 뭐 노크 기순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철책선 바로 앞에서 노크할 때까지 몰랐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된 CCTV를 지금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랑 같이. 이제 이런 게 도입이 되면은 우리나라 병력 자원이 계속 줄어드는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쓸 거를 보초를 한 5명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정확합니다. 놓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면은 그 지능형 CCTV를 만드는 회사들, 또 거기에 부품 납품하는 회사들이 다 먹고 살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 사업들을 정부가 좀 많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공공수요 창출 사업은 10가지 정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아마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재 양성입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관련된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기업들을 만나면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좋은 사람들은 다 미국에 가 있고요. 최근에 중국에도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키울 거냐, 그리고 어떻게 외국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올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능정보화 사회가 되면은, 4차 산업혁명 사회가 되면은, 앞으로 그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플랫폼 노동. 계약 베이스로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실업당 상태에 있을 때 사회 안전망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은 아직도 강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가정, 우리는 주로 가족들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거를 빨리 국가와 사회의 제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마지막이 법제도 정리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려면은 인공지능이 이제 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냈어요. 그 누구 책임인가? 그럼 인공지능은 법적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소유권은 누가 가져요? 뭐 이런 모든 법적 이슈에 대해서 지금 EU와 미국과 다 논의 중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아마 글로벌리 아마 표준이 잡힐 겁니다. 법도. 그래서 이런 거는 글로벌 협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 작년에 12월 28일 발표하면서 만들었던 12개 과제는 기술, 산업, 사회와 맞춰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
인공지능과 IT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 세 번째, 초연결 네트워크, 5G와 IoT를 빨리 구축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기술적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에서는 국가 근간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국방, 치안, 복지, 행정 이런 거에서 선제적으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산업 생태계로서 민간 혁신 파트너 역할 수행. 이거는 뭐 규제 완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규제 완화하고 자급줄 튼튼하게 만들고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시장이 의료라고 그랬죠. 의료, 그 다음 제조업. 이 두 가지는 좀 강조해서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 그 다음에 9번이 고용, 그 다음에 10번이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런 사회 정책을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능정보 사회에 대비한 법제 정비, 그 다음에 윤리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봇을 쓰는데도 윤리가 필요하고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윤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합의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너무나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으면은 그만큼 사이버 위협은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버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 또 인공지능이 오작동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경구인데요. Hope for the best, plan for the worst.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하는 겁니다. 지금 벌써부터 우려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가장 좋은 모습을 상상하고 plan for the worst. 가장 나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저는 사회정책을 강조하는 이유가 지능정보사회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공약이 되어 있는 도시고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입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진실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또 정부도 적극 지원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중앙정부에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